자, 그러면 2024년 연말이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짠! 가장 가벼운 것부터 뭔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무거워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I feel like we all know what's on the top of mind. One 참고로 outsized 녹화는 event. 12월 9일 월요일. 네, 12월 9일 네. 월요일에 9일. 녹음하겠습니다. 누구부터 하실까요? 예은이 좋아하는 랜덤 글감. 글감 어, 스탑. 네. 제가 그러면 시작을 가벼운 것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갔었던 곳들 중에 가장 좀 특별하게 마음에 남는 장소를 떠올렸는데 제가 올해에는 조금 새롭게 시도한 것이 운전면허를 장롱면허로 갖고 있었는데 올해 좀 그걸 다시 써서 이곳저곳 가까운 데 여행을 다녔어요. 혼자도 가고 뭐 친구들이랑도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갔던 업스테이트 뉴욕에 있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곳이었는데 집 이름이 X of In House예요. 허슨 밸리에 있는 그런 집인데 약간 바이올린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의 집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스티븐 호이라는 건축가가 지은 집인데 같은 건축가가 퀸즈에 있는 되게 멋진 도서관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지은 분이더라고요. 같은 분이 지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지내면서 너무 인상 깊었고 뭐 혼자 땔감도 떼고 하면서 약간 자연 속의 리트리트 그런 걸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업스테이트 뉴욕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기차 타고 쉽게 갈 수 있고, 디어 비큰도 너무 멋지고. 음. 맞아요. 좀 여담으로 업스테이트에 사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약간 그 라이프스타일에 눈뜨게 되면서 그런 삶을 좀 동경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삶이에요? 좀 더 여유 있는 어, 삶? 저는 일단 땅을 좀 사서 제가 디자인한 집을 올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음, 설계사랑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나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돼 있는 그런 도안의 집을 직접 만들고 싶고 업스테이트이 워낙에 예술하시는 분이나 공예하시는 분들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좀 유명해요. 다른 뉴욕 근교 지역들보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도 너무 좋았고 친구들 중에는 그 업스테이트에 프로퍼티를 사서 그걸 이제 메인 하우스로 쓰고 주중에는 맨하튼 진짜 작은 방에서 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렌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접 키우는 닭들의 신선한 달걀을 먹는다든지 약간 그런 삶을 좀 동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삶 되게 fulfilling 할 것 같아요. 저도 닭이 키운 달걀 먹는 게 약간 라이프 골 중 하나인데 굉장히 오래된 라이프 골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양계장 환경에 반대하지만 달걀은 먹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달걀을 먹는 게 닭에게 미안하지는 않거든요. 닭이 괜찮은 인바이러먼트에 있으면. 근데 좀 시골에서 닭을 키우면서 안 잡아먹히게 키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뜬금없는 리액션 죄송합니다. 그 꿈도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Yeah. Don't let the realistic barriers block you from that lifestyle. Totally, I totally agree. Yeah. 그러면은 on that note, I will popcorn to uni. 저는 올해 진짜 많이 일이 있었는데요. 좀 큰 굵직굵직한 좀 일들이 많았어서. 왜냐면 한 1년 넘게 집도 없이, 잡도 없이 좀 떠돌아다니다가 이번에 정착도 하게 돼서 한 달 전에 새로 도시에 이사 오고, 뉴욕에 이사 오고, 새 직장 시작한 게 아마 제일 큰 이벤트인 것 같아요. 직장은 그 이제 무난무난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새 도시가 주는 느낌이 엄청 큰데요. 오히려 새 직장이 좀 더 크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은 뉴욕은 되게 많이 왔던 곳이니까. 근데 새 도시가 더 크게 좀 와닿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 도시에 와서 느끼는 것들을 좀 나중에 안 까먹게 좀 적어보려고 하는데 적어보려고만 하고 있어요. 한 달째. 올해 몇 개의 도시에 사셨나요?
산 거는 잘 모르겠고 간 거는 되게 많았어요. 일단 연초에는 한국에 있었고 3월에 한 달 조금 넘게 남미에 가서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뉴욕에 왔다가 친구 결혼식 때문에 그다음에 파리 갔다가 이태리에 또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크로아티아 갔다가 베를린에 한 달 있다가 시카고에 가서 구직을 2달 정도 하고 한국에 가서 한 달 있다가 1월에 뉴욕에 왔습니다. 네. 세상 각국을 보면서 약간 총평이 있나요? 총평이요? 아, 네. 제가 진짜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요. 여행도 원할 때 해야 재밌다는 생각을 많이 오. 했어요. 생각보다 좀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남미 가서 지구 반대편에 갔으니까 많이 보고 많이 돌아다녀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녔는데 제가 원래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잘 다니는 편인데 남미 가서는 조금 억지로 밥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도 필요할 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어요. 네. 어느 그렇습니다. 도시가 가장 좋았나요? 저는 가봤던 도시 중에 제일 신기했던 데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즈라는 도시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신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라파즈가 고도가 되게 높아서 라파즈 가면 고산증이 좀 오는데 산꼭대기에 있어서 도시 자체에도 고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땅이 너무 고르지가 않아서 지하철을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라파즈 시에서 선택한 게 곤돌라를 설치하는 건데, 그래서 거기는 지하철처럼 도시 전체에 곤돌라가 돌아다니는 게 풍경이 좀 이색적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스키장에 있는 느낌인데 덥고 아무도 없는 곤돌라에 지하철 타는 것처럼 타고 다니고 그게 좀 신기했어요. 가보고 싶네요. 남미다시. 안드레스 남미 언제 마지막으로 갔어요? 아, 5년은 넘었을 거예요. 음, 근데 저 내년에 가요. 저 사촌이 결혼을 해서 아, 브라질을 갈 거예요. 재밌겠다. 그럼 안드레스의 팝콘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새로운 취미가 로켓 런치를 보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샌디에고에 살고 있는데 그 런치 패드가 꽤 근처에 있어요. 뭐 샌디에고 아니지만 그래도 뜨면 약간 보일 수 있는 정도? 올해 한 3번을 봤거든요. 따라갈 수 있는 스케줄이 있어서.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생각도 들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이파이랑 그런 게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나만의 좀 퍼스널한 취미 생긴 것 같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infrequent 하지만 할 수 있을 때마다 약간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느낌. 그것도 조금 신기한 게 취미도 저는 개인적으로 취미 압박감을 좀 느끼는 편인데 예를 들어 뭐 어떤 새로운 취미를 하면 매일을 해야 되던가 아니면 매주를 해야 되던가 아니면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던가 그런 압박감을 좀 드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게 그래도 1년에 3번만 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저도 올해는 유닛이랑 비슷하게 인생의 체크포인트를 하나 통과한 느낌? 전 결혼도 했고 새 직장을 해가지고 personal life과 work life 되게 뭔가 다음 마일스톤을 도착한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생각이 드는 해였어요. 뭔가 저희는 옛날에 막 학교나 그런 게 하면은 데드라인이가 확실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고등학교 4년, 뭐 대학교 4년 이렇게 조금 체크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나이 들수록 이런 체크포인트를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스스로 만들고 막 스스로 푸시하고 막 그래야 되는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새로운 취미과 새로운 라이프가 많은 일이 있는 월이었습니다. 그 로켓 발사 보러 간다는 게 왜 골프장에 갤러리 가듯이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막 보러 우르르 아니요.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뭐,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네. 조금 멀어가지고, 그리고 아마 관객분들이 가서 볼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저는 한번 바닷가에서도 봤어요. 바닷가에서 그냥 음, 그 하늘 보고 있으면, 클리어 스카이즈면은 보일 때도 몇 번 있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 멀리서 그렇게 봤어요. 발사를 어디서 하는, 샌디에고 근처에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네, I think it's called 아, like Vanderbilt Space Center. I forget the actual launch 이름? 그 되게 근처에 있는 캘리포니아 아마 서더른 시리들은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신기하네. 한번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오, 되게 그게 멀리서 봐도 스페이스 멋있고. X가 한 건가요? 네, 스페이스X가 그래도 스케줄나 아마 음, 그런 게 조금 따라가기 쉬워서 자주 발사하고 이게 줌인한 음, 사진인데 이렇게 보여요. 음,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되게 빨리 다니고 한 번은 그 separation stage 있거든요. 그 부스터가 이게 separate 되면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그것도 한번 본 적 있어요. 그 프로세스도 하늘에서. 그래서 이게 막 오, 나눠지고 하나는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는 계속 올라가고 아무튼 그 되게 부스터가 착륙하는 것도 본 적 있나요? 아니요.
착륙하는 건 아, 보진 않은데 사실 올해 사이언티픽 브레이크스루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젠 로켓가 착륙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오, 진짜요? 네, 그걸 몰랐어요. 아마 부스터일 것 같은데 이제 재사용하는 게 훨씬 더 커스트 세이빙 해가지고 약간 젓가락처럼 이렇게 큰 게 이렇게 탁 잡는 영상이 있어요. 너무 근데 신기하네요. 그게 엄청난 브레이크스루예요. 저는 로켓 사이언스를 몰라서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답니다. 팝콘은 그럼 동시에 할게요. 진짜요? 무슨 얘기하죠? 혹시 그 매드맥스 다 보셨나요? 퓨리오사? 네, 전 봤어요. 저는 안 봤는데 얘기해도 돼요. 뭐 봤어요? 봤냐고요? 2번 봤어요. 아, 봤어요. 예은 씨는 보셨나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But I have heard a lot about 아, it from you too, I feel. 아이, 이게 갈려가지고 매드맥스 1이랑 엄청 다르니까 저는 사실 올해 영화 사실 최근 영화를 막 바로바로 보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올해 나온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매드맥스 퓨리오사를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매드맥스 1이랑 약간 다른 목적을 가진 영화여가지고 1도 좋았지만 전 2도 뭐 너무 달라서 비교하기가 좀 어렵지만 둘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퓨리오사가 생각보다 1을 기대했다면 약간 퓨리오사 실망한 사람 많아가지고 약간 이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잘 보셨나요? 보영 씨하고 윤희 씨는?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 배우가 다르잖아요. 그 퓨리어스를 연기하는 배우가 다른데, 그러니까 1편은 샤를리즈 테론이었고, 이번에 나온 퓨리어스는 아니아 테일러 조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샤를리즈 테론을 좀 능가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약간 실링이라고 느껴졌어요. 이번에 보면서. 음. 물론 다른 매력이 있었지만. 윤희 씨는 어떠셨나요? 저도 진짜 재밌게 봤긴 봤는데요. 이거 사실 여담으로 도우랑 베를린에서 공원에 있는 야외 극장에서 봤는데 비가 와서 우산 쓰고 봤어요. 우산 쓰고 영화 본 거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길. 근데 저는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저는 아마 동인이 얘기한 이유 때문에 원이 더 좋았어요. 왜냐면 원은 새로운 장르처럼 느껴졌거든요. 매드맥스 자체가. 근데 투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런 얘기 본 적 있지. 사실 되게 흔한 영웅의 서사긴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영화 전개 방식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재밌는데 원같이 진짜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지는 않다. 이렇게 느꼈어요. 저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 뭐가 그렇게 딱히 뭐 좋으셨어요? 그래요? 그, 사실 지금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전반적으로 복수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우선 제가 그런 류의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알레고리가 좀 많이 들어있고, 좀 신화적인 얘기를 좀 재해석한 그런 걸 좋아하고, 그 조지 밀러 감독 영화 인터뷰 같은 것도 봐도 그런 신화적인 스토리, 막 호주 원주민들이 막 있는 그런 대대로 내려져 하는 그런 막 이야기들, 옛날 부족 이야기 막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좋아하는 뭐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이런 것도 다 그런 거랑 비슷해서 되게 좋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이게 내 자신을 찾아가는 스토리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되면 약간 좀 이제 유년기가 좀 이제 굉장히 멀게 느껴지잖아요. 제 어렸을 때 시절이 되게 멀리 온 것 같고 그게 되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약간 내 옛날 유년 시절 그 내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오디세이 같이 뭔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욕구 뭐 이런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오디세이 생각했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전 오디세이가 사실 너무 많이 생각나서 근데 오디세이가 약간 그런 영웅 서사 오리지널이잖아요. 근데 너무 오디세이랑 자꾸 겹쳐 보여가지고 저는 약간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원형 이야기들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또 생각해보면 막 어디서 본 이야기라고 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원이 워낙 좀 너무 마인드블로잉해서 그거를 좀 저한테는 깨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터뷰 같은 거 봐보니까 그 조세프 캠펠이라는 이 옛날에 학자가 있었는데 천 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고 그냥 소설을 냈는데 이 사람이 약간 comparative religion 비교 종교학 공부해가지고 정말 많은 종교 역사를 보면서 그 스토리들을 다 비슷한 점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소설화한 게 이제 천 개의 얼굴 가진 영웅이라는 책인데 그 스타워즈 처음 만들 때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모티브를 했고 뭐 서양 많은 판타지가 약간 이 소설이 약간 교과서 같은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너무 흥미로워서 이제 바로 퓨리어사 보고 책을 샀는데 안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퓨리어사가 흔한 얘기라고 사실은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둘 다 되게 재밌게 봤지만, 물론
1화에서 제가 더 좋아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첫 번째 퓨리로드에서. 근데 저는 그 퓨리오사 매력 사가를 보는 내내 이 엔딩이 어떻게 될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스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뻔한 뭔가 이렇게 헐십을 겪고 막 다시 태어나고 집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되게 뚜렷한 빌런이 있는데, 이게 복수를 어떻게 끝맺을까? 복수 이야기는 너무 많으니까. 근데 저는 결말이 너무 좋았어요. 정확히 얘기해주지 않는 부분도 좀 좋았고, 이게 둘 다 디스토피아 장르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볼 때마다 이 시리즈의 가장 매료되는 부분은 진짜 다 너무 망해가는 것 같고, 세상이 너무 황무지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내 집은 어딘지 막 찾아가보는 게 너무 지치고 막 이럴 때, 근데 그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람의 긍지로 이거를 헤쳐나가는 게 되게 뭔가 그 아름다움이 너무 절절하게 느껴지는 시리즈라서 특히 볼 때마다 막 전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편에서도 너무 강하게 느꼈지만 이번에 퓨리오사 보면서도 되게 강하게 느꼈어요. 다른 방식으로. 퓨리오사 편에 나오는 그 악당이 있는데 그 악당이 계속 막 너무 자극과 막 잔인하고 폭력을 통해서 계속 삶의 이유를 찾아요. 근데 중간에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막 엄청 핍박하다가 갑자기 한참 되게 이상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악당이 이렇게 혼자 멍 때리다가 그 멍 때리는 거 몇 번 보여주고 갑자기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끊임없는 막 폭력, 막 자극, 막 그런 것들도 어느 순간 인류에게 흥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오고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든 이 주인공은 삶의 이유를 찾아 나가려고 이제 복수를 막 향해서 가지만 결국 그 복수 이상의 삶의 이유를 또 나중에 찾아가는 결말로 끝나는데 아주 잘 끝내자면 근데 그게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뭐라고 해야지 프리퀄을 만들었을 때 되게 그냥 한 캐릭터의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야기 이상으로 계속 큰 뭔가 말하고 싶은 궤를 같이 하는 게 저는 의미 있는 프리퀄이었다. 근데 이거 제가 영업을 너무 많이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양 문학의 힘이 진짜 계속 리핏되는 그런 레슨이 분노에 잠식되지 않고 어떻게 이 폭력적인 세상을 살아가는가. 약간 서양 블록버스터 영화 보면은 그게 약간 저절로 거의 컨디셔닝 될 정도로 뇌리에 박혀가지고 그게 진짜 서양 문학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피핏이라는 그 펭귄 영화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감독인 거 아세요? 오, 진짜요? 그래서 저 진짜 너무 빨리 보고 싶어요. 그게 최대 약간 미스테리 중에 하나예요. 그 매드맥스와 그 펭귄들이 탭댄스 추는 음, 해피핏이 동일한 감독이라는 게. 대박. 너무 신기하네요. 약간 그 옛날에 윤상이 러블리스 아츄 만들었다는 거 알았을 때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그럼 보영의 올해의 땡땡은 무엇인가요? 저는 올해 가장 필요할 때 나를 위로한 것, 그 예은이 던져준 화두에 답하자면 여름에 베를린에 한 달 지내고 왔는데 그게 약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버킷리스트였는데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제가 또 여기저기 소문을 막 내고 다녀서 사람들이 같이 많이 갔는데 그중에 3명이 뉴욕을 떠나게 됐어요. 한 명은 이미 떠났고 2명은 곧 떠나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과 되게 의도치 않게 너무 좋은 추억이었다. 되돌아보니 되게 거기 가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름에 유럽에 좀 맛을 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인이 되고 막 유럽에 엄청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렇게 길게 좀 지내본 게 처음이었어가지고 올해 다가오는 여름에도 한번 어디를 가볼까 좀 생각이 들게 하는 마지막 여름 유럽은 아닐 거라는 게 좀 확고했던 그 베를린이 약간 90년대 뉴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포인트예요? 그걸 느끼셨나요? 뭐 90년대 뉴욕을 살아보진 않았겠지만. 저의 그냥 하이포테시스는 sorry if this is offensive 근데 이제 less corporate people, less finance bros, and random random engineers moving from the Silicon Valley. 어, 여기 다 랜덤 엔지니어 from Silicon Valley. 근데 그 뭔가 요즘 되게 그 트렌드가 너무 두드러져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하여튼. 근데 확실히 그 옛날에 저는 잘 모르는 진짜 정말 너무 허스하고 되게 새로운 뭔가 예술이 막 태동하고 그런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냥 상상만 해보는 것 같아요. 뭐 그러고 그걸 다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오래 있지 않았는데 윤이랑 예은은 어땠나요? 저도 같이 베를린을 같은 기간에 갔었는데 내심 많이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베를린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왜냐면 약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테크노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지이고 또 예술인들이 많기로 유명하기도 하고 한국인인데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반체제적인 여성들이 많이 사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갔는데 뭔가 너무 잔잔하고 조용한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바보다는. 자전거 투어 이런 거를 갔었는데 역사학도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기를 뭐 한때는 it had the biggest population of communists outside of Soviet Russia. 그리고 뭐 1920년대인가? 그때는 또 it was known to be a queer haven. 그래서 뭔가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 당시에는 they were known for their contributions to like scientific discoveries and such. 근데 약간 그런 해설을 듣고 나니까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쇠퇴한 그런 도시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아, 근데 쇠퇴한 도시를 보고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로마 가는 느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베를린 어땠냐면, 저한테 진짜 크게 다가왔던 게 동양인이 없는 거였거든요. 좀 이제 한국 밖에 산지 오래돼서 동양인 없어도 좀 뻔뻔하게 있는 게 맷집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동양인이 없다는 사실을 자꾸 자각하게 되는 게 오랜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사실 그러지 않고 있었다는 거를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베를린을 갔다가, 그러니까 한국인이 아예 없는 곳에 갔다가 한국에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너무 내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내가 저 사람 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는 완전 같은 문화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는 곳에 가면 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되게 다른 곳이랑 비해서 문화가 좀 플럭추에이션이 크게 없잖아요. 집집마다. 그렇게 한국에 있다가 뉴욕에 오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동네에서 걸어 다니는데, 카페에서 앉아 있는데. 그래서 베를린에서 그렇게 느꼈을 때는 아, 이방인인 게 내가 별로 싫구나 했다가 한국에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했다가 뉴욕에 와서는 아, 나는 이방인인 게 좋은데 좀 배경에 묻혀있는 이방인인 게 좋구나를 느꼈어요. 네. 그래서 되게 베를린, 뉴욕, 한국을 짧은 기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제 존재가 어디서 얼만큼 두드러지고 어디서 얼만큼 묻히는지 폴러라이징한 경험을 하고 되게 그게 신기했었어요. 너무 재밌네요. 확실한 거는 약간 예은 말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뉴욕은 조금 무법지대 같잖아요. 시블라이즈된 동시티면서도.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베를린 가면 더 무법지대 같을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잔잔하고 평화로워서 아, 내가 이 뉴욕의 이 생존감?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남았다라는 거에 조금 턱식하게 중독되었나?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베를린 가서 되게 마음이 편하고 막 녹지가 너무 많고 조용하니까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적당히 좋은 의미로 심심했는데 예은이 기대했던 바도 저도 별로 그렇게 느끼진 않았었어요. 아, 생각보다 다들 그 광기를 조금 숨기고 있는 느낌? 되게 머더릿하게 시민의 의무를 잘 다하고 있는 느낌? 뉴욕과 다르게. 뉴욕처럼 이렇게 다 어, 각자의 프리미티브한 느낌으로 지내고 있는 느낌이 아니었다. 각자의 프리미티브한 느낌이라는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프리미티브도 아니고 각자의 각자의 야수적인 면을 표출하는 느낌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예은한테 팝콘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윤희가 한 말이 너무 저도 흥미로워가지고 이번 해에 저도 뉴욕을 떠난 친구들이 꽤 있었고 전에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이 가는 도시랑 뉴욕을 비교하면서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저 도시에 살고 싶을까, 뉴욕에 살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뉴욕에 살면서 제가 좀 당연시하는 온갖 종류의 다양성을 너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I think that includes like the feeling of like do I
physically stand out here. 근데 뉴욕은 너무 아니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서 나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익명성 자체에 저는 되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가 무슨 새로운 약간 미친 것 같은 시도를 하더라도 약간 눈 깜짝 하나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것대로 또 엄청난 possibility가 주어지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저는 근데 이제 올렸던 질문 중에 올해 나를 괴롭게 한 존재론적 고민이라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저는 사실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고민을 한 게 저를 가장 괴롭게 하는 질문이 나는 과연 출산을 원하는가? 그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무리 생각을 계속 해도 절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게 되게 많이 물어보고 출산을 아직 하지 않은 친구 아니면 출산을 한 친구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되게 많이 대화를 했었는데 좀 충격이었던 거는 제가 출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이 남들과 되게 다르다는 거였고 그게 또 많은 부분이 약간 비관론적인 그런 시선에서 비롯된 걱정들이 되게 많다고 깨달았어요. 그거에서 파생된 또 어떻게 하면 덜 비관적일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질문도 계속 하게 되고 나에게 알맞은 방식의 희망이나 optimism은 어떤 걸까 고민도 하게 되고 근데 이번 해는 제가 이제 30대에 접어들어서 처음 보냈던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점점 더 많이 하기 시작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희망을 이제 얻게 되는 약간 저만의 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인간에 대해서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잘한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약간, 사실 옛날 인간 보면은 저희 막 부모님 맨날 했던 말이 형하고 잘하고 막 많이 다투고 이랬는데, 엄마가 인간의 첫 형제는 살인을 했대요, 서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너무 웃긴데요? 너희들이 웬만히 사고를 안 치면은 자기는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게 그냥 사고 없이 사는 게 좋은 거라고. What a low bar. 약간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신데요, 어머니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은 약간 매드맥스가 약간 디폴트 스테이트인데 지금도 문제가 많지만 그나마 저희가 그래도 이성을 사용해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좀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게 어떤 뭐 사회적인 희망 아니면 그 offspring의 희망? 뭐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미래에 대한 희망을 그냥 미래에 대한 좀 희망? 제너럴한 우리 세상이 디스토피아로 갈 거다라는 게 이제 반대고 그래도 해결될 것이다. 저도 약간 올해의 단어인 것 같아요. 희망이. 그럼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성으로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하는 사람인데 머리로는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고 만족스럽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정말 크리티컬하게 보게 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화가 많거든요. 그래서 약간 맨날 그라데이션 분노를 하는데 되게 실망스럽고 많은 것들이 아, 왜 이럴까? 되게 실망스러운데 특히 지난 일주일을 보면서 정말 너무 많은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하루는 진짜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깊은 실망에 빠져 있다가 또 하루는 아, 그 와중에서도 되게 뭔가 하나 되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또 다른 존경심이 들게 되고 경외심이 들게 되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그 한강 작가가 수상 연설하신 글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필요했던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다가도 그 와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또 이렇게 인류를 이렇게 위로하는구나. 이런 사이클을 계속 막 보고 있으니까 되게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말이 쉬운 절망보다 어려운 희망을 택해야 한다라는 말이었는데 그게 되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성으로만 비관하고 의지로 낙관할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조금 더 희망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뭐, 출산 얘기도 제 와이프랑도 자주 얘기하는 편인데, 타임라인 와이즈 이런 걸 좀 플랜하는 게. 저는 근데, 분우 씨가 말한 대로 조금 unrealistically optimistic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한테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치는 걸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래도 세상은 언제나 문제 많을 거고 언제나 고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시미즘은 저를 굉장히 좀 묶어두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생각만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성격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깨달았어가지고 저는 거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되게 패시미스틱해지면은 기대조차도 하기 싫잖아요. 왜냐면 아 거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아 거봐 이렇게 안 좋잖아 세상이. 근데 저는 기대하면서 그 경우가 그 상황이 안 올 때 그 실망이 저는 그래도 그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패스미스틱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패스미스틱 했는데 그게 맞았어. 그것보다는 그 optimistic 해서 아 너무 overly optimistic 했나? 약간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려운 희망을 가지는 게 되게 어렵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방금 하신 말씀들에 되게 공감이 가는 게 희망하는 게 instinctively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길러야 하는 머슬처럼 약간 이걸 트레이닝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제 경외심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최근에 흥미로웠던 팟캐스트를 들었던 게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경외심에 더 가까워질 수 있어서라는 게 되게 큰 지점이래요. 뭔가 뭐에 가까워질 나에게 수 있어요? 경외심? 그러니까 한국어로 표현하면 경외심인데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음.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그런 literally awesome한 경험들이나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삶에서 좀 행복해지려면은 그런 테크닉이 좋을 수 있다. 약간 그런 식의 팟캐스트를 들었는데 아까 이제 안드레스가 말했던 로켓 런칭을 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떠올랐던 게 이번 해에 가장 그런 경외심 비슷한 느낌이 좀 직감적으로 다가왔던 게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에 갔을 때 거기 엄청 큰 수족관이 있거든요. 근데 뭐 수족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걸 약간 차치하고 근데 거기에 엄청 큰 고래상어 한 마리가 있어요. 약간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 중에 한 그런 스피시스를 보고 있으니까 약간 primitive한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Something to invoke childhood curiosity and wonder, I think, is very important for trying to exercise optimism in a intentional way.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은 공감이 됩니다. 저는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이 출산에 대한 이 토픽에 딱 적합한 영화인 것 같아서, 그 레오 카락스라는 프랑스 감독이 있는데, 아네트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근데 레오 카락스가 진짜 특이한 영화 만든 사람이거든요. 근데 9년, 거의 한 10년마다 하나 영화 만들어가지고 작품이 별로 안 되는데 되게 기괴한 거 많이 해요. 홀리모터스 같은 거, 막 봉준호랑 만든 도쿄라는 영화도 있는데 진짜 괴팍하고 막 약간 괴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아네트라는 영화가 레오카락스 같이 되게 조금 뭔가 기괴한 이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딸을 위해서 만든 영화예요. 제가 느낀 거는 그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어둠을 너무 오래 들여다보면 어둠이 너를 들여다볼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화도 그 내용인 것 같고 어둠을 너무 많이 들여본 아버지가 인생이 어떻게 전락하고 트래지디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한테 그래도 계속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되게 이상하게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사실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방에서 불이 쏴야지 시작되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영화란 무엇인가라는 스토리로도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되게 이 어둠과 빛하고 이런 자기 아이한테 주는 메시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진짜 이상한 영화여서 좀 참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엔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한데 진짜 이상한 영화라서 이걸 출산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 추천한다는 게 처음엔 조금 의아했는데 네, 듣고 보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영화여서 보시고 저한테 별로였다고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저는 moderately 추천합니다.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희 팝콘 할까요? 네, 저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는데, 방금 그 어려운 희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phrase, 그 어려운 희망, 어려운 낙관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본 게 그 정세랑 작가가 유퀴즈 나왔을 때 처음 봤어요.
정세랑 작가가 유퀴즈에 나와서 어려운 낙관을 믿는다고 그래서 SF를 쓴다고 얘기를 했던 그 장면 이거 완전 비약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려운 낙관이라는 단어 자체는 정세랑 작가 거기서 봤고 그게 저한테 되게 아 이거구나 하고 다가왔던 이유가 제가 작년에 쿼터 라이프 크라이시스가 오면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막 걸으면서 서로한테 해요. 그냥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근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하는 질문 리스트를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저한테 막 하는데 너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어려운 낙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요새 또 든 생각은 책 읽고 글 읽는 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자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좀 좋아한다 하기가 민망하지만 그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글이나 소설이나 책들이 약간 그 어려운 낙관을 되게 잘 축약해 놓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낙관을 빨리 좀 뽕을 차게 만들어야 될 때 글을 읽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소설이나 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려운 낙관은 일상에서는 발견하거나 리마인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 스스로는 근데 글을 읽으면 그게 빠른 속도로 좀 충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뭘 읽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최근에 들었었어요. 저는 무거운 걸로 넘어가 볼게요. 올해 있었던 제일 드라마틱하고 폴러라이징 했던 주간이 지난주라고 아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 계엄령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며칠 후에 한강 작가가 수상 강연, 기자회견 했던 게 되게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같은 며칠 사이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한강 작가 강연록 읽으면서 아 뭔가한테 위로받는다는 거가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올해의 사건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팝콘 over to Andre. 저는 뭐가 있을까? 올해 배움이라고 하면은 재택대에서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올해. 제가 2024년은 거의 4year를 리모틀리로 일했어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좀 더 배우고,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저는 재택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재택돼서도 생각 많이 했는데, 개인마다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각자 삶이 다 다르고, 삶의 패턴과 리스폰시빌리티가 다 다른데 제 지금 개인적인 라이프는 되게 안 좋다라는 생각을 듣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재택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제 인생과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조금 성격이 깎아내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I'm a very introverted person. 제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시간 만에 많이 보냈는데 재택이라는 게 괜찮은 줄 아는데 제가 그런 삶의 패턴을 많이 살았어가지고 일할 때는 좀 사람과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것 같고, 따로따로 있을 때는 조금 소통하기가, 그리고 친해지기가 어려운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조금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근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이 일도 훨씬 덜 열심히 했고, 그냥 모티베이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이직을 하려고 결정한 게, 물론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있지만, 일단 재택에서 벗어나자. 저는 그런 생각이 거의 처음 든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저희가 충분히 isolated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게 opinion wise 아니면 그 가치관에 달라서 isolation도 오는 것도 있지만 그냥 physically isolated인 것도 거기다 붙이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형태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재택에 대한 생각이 조금 확실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재택 싫어요. 근데 이게 약간 편리한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 그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세상이 요즘 너무 편해진 게 많아져서 우리는 다 편해진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다. 물론 뭐 가족이 있거나 되게 다양한 이유로 집에서 일하는 게 더 권리를 보호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생긴 거는 노동자 입장에서 되게 좋은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일이라는 걸 떠나서 저는 올해 많이 했던 생각이 사람은 다 너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 힘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를 자꾸 만나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나도 자꾸 그거에 익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감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고 막 그냥 같이 시간 보내기 싫어도 그게 내 것 인스팅кт이어도 결국에는 자꾸 다양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계속 막 부딪혀보고 억지로 친해져 봐야지 나도 더 성숙해진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 더 좋은 삶을 준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람의 대화 사이에 언어 자체도 어떻게 보면 layer of communication 하나잖아요. 그 생각과 그런 거 전달을 할 때 이걸 통해서를 커뮤니케이트 해야 되는데 거기 위에다 예를 들어 문자 추가하면 하나 레이어 더 생기는 거고 거기 위에다 재택을 해서 아예 physically 따로 있어서 막 레이어가 더 생기는 것 같고 아무튼 이런 게 조금 쌓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물론 편리함이 오는 것도 있지만. 저도 재택은 다 동의하지만 어려운 출근보다 쉬운 재택을 택하겠습니다. 그 소신을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도인 씨 다음 걸로 해요. 저요? 저는 여기 올리진 않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약간 올해 키워드가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음모론에 대한 얘기는 뭐 옛날부터 나왔었지만 그 최근에 이제 그 오픈 AI 챗GPT에다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대답이 생성이 안 돼요. Specifically, it was like David Rothschild? 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답장이 그게 안 와서 약간 스레드에서 계속 사람들이 말하더라고. 이게 왜 답장이 안 되는 건지, 뭐 이런 비밀이 있나? 추측일 수도 있지만, 전 당연히 뭔가 약간 오픈 AI가 약간 이게 바이럴 해지게 살짝 넣은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AI랑 로스차일드 가문에 약간 좀 이런 음모론이 이런 듯한 게 보이면은 약간 사람들이 더 약간 좀 더 파고드는 거죠. 이게 확산되면은 더 이게 마케팅 효과가 있어서 한 거일지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 사건에는 이제 이 큰 사건이 있길래 저가 올해 사건에는 미니진 기자회견을 올렸었는데 그때도 이제 하이브가 사이버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음모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뉴진스 뮤직비디오 보면은 그런 심볼리즘이 너무 많거든요. 그 사이비 종교에 관한 스토리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약간 하이브가 잘못했다를 주장하는 사람들 측에서 약간 그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그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미니진이 힘이 더 권력이 어쨌든 없는 상태에서 약간 전략적으로 그거를 뮤직비디오에 넣어가지고 약간 나중에 하이브랑 갈등이 있을 때 뭔가 더 힘이 실 수 있게 약간 넣은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두 사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음모론을 약간 전략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음모론에 너무 대한 음모론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음모론은 약간 되게 익스트리미스트만 있는 거고 그런 익스트림한 알고리즘에 빠진 사람들의 그런 전유물이고 했는데 사실 올해 유난히 제가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 약간 좀 알아야 돼야 되는 상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도 지금 프로젝트 2025랑 연루되어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 음모론이 추측이잖아요. 그게 자기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사실 이번 계엄령 선포도 사실 3개월 전에 말했을 때는 그냥 100% 음모론이었어요. 아니, 그 누가 믿어요,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오픈 AI와 이런 거에 좀 과잉 추측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좀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 없는 게 좀 힘들고 알려고 하면은 더 약간 그런 스캡티시즘에 빠지니까 또 힘들면서도 이거를 알아야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런 옳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동시에 저도 음모론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어떤 사람 인터뷰, 전 들었던 말 중에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이제 역사를 보면은 사이언스라는 게 두 가지 쪽에서 싸움을 했대요. Two frontier가 있었대요. 약간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러시아와 이제 프랑스 이렇게 두 전선이 있던 것처럼. 그게 뭐냐면 사이언스는 옛날부터 막 르네상스 이때 사이언스는 스캡티시즘도 싸워야 됐고 도그매티즘도 싸워야 됐다. 그러니까 회의주의도 싸워야 됐고 독단주의도 싸워야 됐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회의주의에서 오는 이런 disruptive한 force를 사이언스가 이제 좀 calm down 시켜줘야 됐고 동시에 도그매티즘을 싸우면서 disruptive한 force를 일으켜야 됐다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세상을 보면은 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disruptive force는
무시해야 되고 어떤 destructive force는 조금 더 내가 힘을 실어서 세상을 바꿔야 되겠구나. 그래서 음모론이 제 삶에 너무 좀 가까이 이렇게 왔다는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삶이. 저는 약간 conspiracy가 truth가 two sides of the same coin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사실이면은 음모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황당한 얘기여도.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저도 이런 좀 진실이 찾고 싶은 약간 파려고 하는 성향도 조금 생긴 것 같아요. 올해도 그렇고 많은 일이 겪으면서. I think 어느 정도의 레벨의 건강한 스cepticism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I think the core of it is the search for truth that kind of creates skepticism. 예.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계엄령도 그거 페이크 뉴스라고 말한 사람 초반에 많았잖아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도 정말 많은 일들이 아무리 터무니없어도 진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자꾸 확인하니까 말한 것처럼 막 처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막 탄핵 집회 있었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시위를 사람들이 알바라고 불렀잖아요. 저 사실일 수 없다. 저 돈 주고 그냥 데려온 알바들일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시위였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나만의 편견과 나만의 관성으로 뭔가를 진리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떤 건 음모론이고 어떤 건 진실이라고 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일말의 가능성이 항상 경우일 수 있다는 게 좀 겸손해지는 경험인 것 같아요. 확언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 근데 그게 힘들겠다라는 말도 공감이 되네요.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바톤을 넘겨봤자면 저는 올해 책이 절망하는 이들을 위한 민주주의라는 책을 요즘 다시 막 훑어보기 시작했는데 연초에 읽고 되게 많이 위로받았어서 그냥 제목 그대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책인데 한국 분이 쓰신 책인데 이제 민주주의는 완벽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이 있고 불완전함들을 명확히 인지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음이 중요한지 대해서 결론을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사실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읽게 됐냐면은 이제 올해 저는 쇼가 더 커뮤니티였는데 전 그걸 보고 진짜 되게 오랫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했거든요. 그거를 보고 난 후에 충격에 대해서. 더 커뮤니티라는 그 예능을 보고 난 후에 I don't know if everyone watched this. 근데 다양한 political view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 political view가 뭔지 숨기고 약간 social experiment 같이 참여하는 예능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저랑 되게 비슷한 사람도 있고 저랑 진짜 다른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막 처음에 보면은 막 너무 싫다 막 바로 gut reaction. 저 사람 정말 친해지기 싫다. 저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막 하다가 계속 보다 보면은 또 그 사람이 일리 있는 말을 해요. 아니면은 제가 되게 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shortcoming도 엄청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되게 저렇게 옳은 말만 하는데 좀 터무니없게 들릴 수도 있겠다. 아니면 저런 사람은 저런 정치 게임에 실패하는구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너무 확고하게 막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고 난 후에 이 책을 읽고 저는 아직도 올해 사건이 저에게 트럼프 당선인데 거기에 아직 충분히 리커버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저번 주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난 자꾸 이렇게 절망하는데 절망하는 와중에서도 왜 사람들은 저렇게 길거리에 나가고 계속 이거를 수호할까? 약간 윤희가 말했던 것처럼 난 여기에 뭘 더 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오히려 옛날보다는 좀 덜 분노하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정말 더 분노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 이 와중에 자꾸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 그때 교육감 내준 것처럼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pursue하고 싶은 희망에 대해서 오히려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메카니컬한 희망이더라도 이게 되게 필요하구나. 이게 너무 없다. 우리 사회에 나에게도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약간 관련된 얘긴데 자신을 어떤 공동체나 환경에 두는지에 따라서 belief system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음모론인 거랑 비슷하게 어떻게 보느냐, 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perceive하는 진리가 다를 수 있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재당선에서도 느끼는 거고 계엄 사태에서 한국의 20대 남성들의 표심이 20대 여성이랑 너무나 다른 그런 것만 봐도 안드레스가 말했던 사람과 사람 간의 커넥션이 너무 부재한 사회 같다. 그게 되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Because I think more people are in echo chambers and it's like a self-reinforcing toxic belief system sometimes. 이게 되게 많은 거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정말 궁금해지는 게 저도 예전에는 약간 분노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약간 이상하게 정말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정치인이나 이런 체제나 뭐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바라는 것과 그들이 보는 진리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들만의 뭔가 패배심이나 그런 것에서 비롯한 그들만의 분노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더 잘 이해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이게 이제 너무 삶에 가까이 다가와 있으니까 아까 말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걸 정말 이해를 하지 않고 계속 덮어두고 나랑 다르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고 두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걸 좀 더 탐구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되게 저는 많이 반성하게 됐어요. 올해 계속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내가 너무 hypocrite? 약간 독선? 내가 얼마나 독선적인지, 나만의 기준으로 나 혼자 선을 외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는 사실 트럼프 당선은 민주당의 실패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아, 트럼프만 아니면 됐지. 트럼프는 터무니없는 사람이니까. 트럼프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만큼만 아니면 충분해. Because we're civil and we're smart and we're educated. 그러니까 우린 되게 합리적인 결정을 할 거야. 우리는 멀쩡한 정치인이니까라는 그런 안일한 자신감에 더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고 아이덴티티 politics도 많이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보담도 사실 제일 파운데이셔널한 거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지 내가 내일 당장 안전한 집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지가 기초가 돼야 사실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냥 탁상공론에 듣기 좋은 말, 맞는 말만 하는 게 통할 거라고 생각했던, 아, 너무나도 안일했던 생각이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폭력적으로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반성했고, 트럼프 대선에서는 되게 그런 거 많이 느꼈고요. 계엄에서는 사실, 아까 이제 와서 막, 아, 거봐, 내 말이 맞았잖아, 라고 말을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래도 지켜지고 있고, 요즘 사람들이 이제 뭐 개헌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있으니까 이게 왜 unconstitutional, 그러니까 위헌이고 왜 무엇이 constitutional한지 한국의 헌법이 얼마나 영하고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 상징적인지 그래서 되게 히스토리컬한 모멘트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까 다시 말했던 것처럼 그 책을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게 아, 이게 정말 한 사람의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구나. 이게 들여다보려는 마음, 자꾸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려는 마음, 그리고 자꾸 길거리에 나가려는 마음, 좀 지지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필요한 고민이다라고 결론 지어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트럼프 당선 개헌 그리고 막 남자 여자 막 한국에서 갈리고 그리고 뭐 유럽도 극우가 득세하고 전 세계적으로 파시즘이 다시 라이즈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예전에 저도 2016년에 저는 트럼프가 후보로 나왔을 때부터 엄청 화나가지고 떠들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지지를 한 명이라도 어떻게 이렇게 하냐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드는 생각이 아까 안드레스가 얘기한 거랑도 좀 타이백이 되는데 계속 섞여야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섞여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은이 말한 것처럼 에코 체인버가 안 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자꾸 어떤 식으로든 맞닿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커뮤니티처럼 이렇게 내가 저 사람이랑은 도저히 이해관계가 성립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한테 완전히 등을 돌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그리고 그 섞여야 된다는 게 이렇게 친구의 친구 그룹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냥 socio-economically 다르거나 그냥 자기랑 성별이 다르거나 섹슈얼리가 다르거나 그냥 많은 방면으로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그거를 어떻게 정확히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여행하면서도 사실 아까 뭐 토할 때까지 여행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제일 큰 얘기라고도 했는데
사실 또 되게 큰 생각은 진짜 내가 너무 내 세계가 그냥 전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간 곳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냥 만난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뉴욕에 계속 오려고 길을 쓰던 이유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다이버스한 곳에 가자 이런 생각을 무의식 중에 해서 여기 오게 됐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저도 전반적으로 너무 저희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약간 트럼프 당선됐을 때 첫 번째보다는 확실히 충격이 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첫 번째만큼 이렇게 절망적이진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 그리고 뭐 뉴욕타임스도 사실 많이 이제 이런 진보 쪽 사람들이 개선해야 될 점을 막 팟캐스트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말하는 게 college diploma divide가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이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느끼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어떻게든 그만의 이제 시츄에이션이 있고,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진보 성향이 강했을 때 부모님하고 자주 말다툼했는데 아빠가 이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보수도 바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보수도 계속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는 사실 정말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절대로 타협하지 못하는 점을 조금씩 포기해가면서 시대에 맞게 변경을 하는 거 말에 동의를 했고, 방향은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스펙트럼이 다만 이 넓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어떤 진영에 맞다 옳다보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혹성 탈출 보면은 원숭이 대 사람인데, 원숭이 중에서도 좋은 원숭이가 있고,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양쪽 진영에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거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엄령에 대한 기획자도 안 얘기한 것 같아요. 다들 할 말 아닌 표정인데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자, 좋은 말씀들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2025년 새해를 위한 다짐이나 그런 마음가짐을 약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재석이신데요? 진짜 MC실이 저를 누가 봐도 빨리 퇴근하고 싶어하는 직장.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글쎄요. 바이.